많은 사람들이 다 어느 정도는 알고 있는 이야기고요. 특별히 새로운 이야기가 그렇게 많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지난 시간이나 그 지난 시간에 비해서는 이 시간에는 흔히 하는 이야기를 다시 되풀이하는 경우가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물론 그렇다 해서 완전히 똑같은 것은 아니고 그래도 발품 팔아서 여기까지 왔으니까 뭔가 좀 다른 이야기도 있긴 있어야 되겠죠. 그거는 이제 뒤로 일단 미루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간에는 먼저 PPT를 저와 함께 보시면서 제가 만들어 PPT를 보시면서 이 전쟁이 바다에서 이렇게 흘러갔구나 하는 그런 흐름을 한번 정리해 보시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감상하기 위해서 동영상을 하나 준비해 왔거든요. 그 동영상을 보시면은 좀 더 객관화해서 보면 이순신 장군의 그 전투력이라는 게 이렇게 평가될 수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분이 함께 해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잠깐 쉬었다가 사실은 제가 우리 오만클럽 회장님한테 오늘 여러 회원님들께 나눠드리라고 한글 파일을 보내드렸는데 있어요. 저기 있는데 도착이 돼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회장님이 오늘 휴가에 너무 들뜨신 나머지 그걸 복사를 하지 않고 그냥 가셨네요. 그래서 오늘이야말로 진짜 자료를 같이 봐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거는 또 문제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보면서 같이 또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이제 PPT를 보실 텐데 PPT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몇 마디 안내를 하겠습니다. 그건 뭐냐면 이 전쟁은 그러니까 우리가 임진왜란이라고 흔히 말하는 이 전쟁은 국제적으로는 뭐라고 하는지 아시죠? 국제적으로는 임진왜란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국제적으로는 히데요시 인베이전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히데요시의 침략, 히데요시의 침략 전쟁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고요토미 히데요시잖아요. 히데요시 인베이전, 히데요시 인베이전이라고 하는데 전후하면은 7년 동안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1592년 4월부터 음력이죠. 이건 다 음력 4월부터 시작해가지고 1598년 음력 11월 말까지 계속된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이 생각하실 건 뭐냐면 잘 모르고 계실 거예요. 실제 전쟁이 그렇게 지속된 것은 결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오랫동안 7년 동안 전쟁을 하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목숨이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 그렇게 되지 않았다. 실제 그렇게 되지 않고 완전히 종전에까지 가는데 7년이 걸린 건 맞지만 이미 1592년에 신나게 싸우고, 신나게란 말 좀 이상한 것은 격렬하게 싸우고 1594년, 그러니까 1592년, 93년을 싸우고 나니까 이미 94년부터는 소강 상태에 빠져요. 그리고 그 당시에 이 전쟁은 히데요시 인베이전, 임진왜란은 피해는 우리가 제일 많이 봤지만, 조선이 제일 많이 봤지만 유감스럽게도 전쟁의 당사자는 우리가 아니었어요. 전쟁의 당사자는 일본과 명나라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명나라 군대를 상대로 일본은 싸운다고 생각해요. 우리를 상대로 싸운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실제 우리 군대 중에서 이렇다 할 전투력을 가지고 있는 부대가 없어요. 그러니까 명나라 군대가 끼어들어온 거 아니에요. 우리 조선 팔도에서 조선의 명예를 걸고 싸우는 것은 오직 이순신의 수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수군은 보조적인 역할인 거고 실제는 육지에서 많은 전투가 일어나고 있는데 우리 육군이 너무 약해서 명나라가 대기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명나라는 이미 1993년에 한양을 수복한 다음에는 싸울 의지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그걸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명나라는 싸울 생각이 없어요. 왜? 싸우면 비용이 발생하고 싸우면 피해가 발생하기 때문에 명나라는 빨리 휴전하기만을 바라요. 그래서 사실상 1594년, 95년 이거는 명나라 사람들과 일본 사람들 사이에는 사실상 잠정적 휴전 상태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리고 실제로 그 사이에 그들은 많은 뒷거를 했어요. 우리에게 알려주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우리
운명을 결정하는 그런 행위를 해요. 그 중에서 이제 그건 이 PPT 안 나오니까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그 이제 일본 사람들은 명나라에게 뭘 요구하냐면 많은 걸 요구하는데 그 중에 이제 끊임없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중부 이남 지방을 자기들한테 떼달라는 거예요. 할지론이에요, 할지론. 그들 이제 더 이상 안 싸워도 좋으니까 충청도 달라, 경상도 달라, 전라도 달라. 그 세 개만 주고 가라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명나라의 황실의 황녀를 우리 일본에 시집 보내라. 우리 대접하지 않냐, 니들하고. 까불면 명나라까지 쳐들어갈 수 있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그걸 가지고 기격기격하게 가는데 그러면 뭐 충청도는 안 주더라도 전라도는 줘야 할 거 아니냐, 전라도는 안 주더라도 경상도는 줘야 할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장기적으로 그렇게 소랑설레하고 그 사이에 이제 뭐 정치판이 굉장히 꼬여요. 우리나라 정치판이. 그러니까 휴전이 우선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를 본격적으로 말을 못 꺼내면서 비비 꼬는 사람들도 있고 어차피 싸워야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어떻게든지 하여튼 잘라서라도 끝내고 싶은 사람들도 있고 절대로 줄 수 없다는 사람들도 있고 이해하시죠? 이게 말하자면 꼭 어떤 식이었냐면 이 임진왜란의 초반을 넘어서는 중반 이후가 되면 6.25 전쟁 때와 비슷한 상황이 된다. 미군도 일단 9.28 수복을 한 다음에는 서울을 다시 되찾은 다음에는 위로 치고 갈 생각이 없다. 왜? 뭘 힘들게 우리가 그렇게 하냐. 그냥 38선 정도에서 적당히 하면 되지. 그 3년을 끌었잖아요. 6.25 때. 임진왜란은 결국은 그렇게 해서 끌고 끌다가 이제 명나라 안에서도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동안에 그 협상을 하던 사람들이 명나라 황제에게 제대로 보호도 안 하고 제멋대로 했다고 해가지고 또 붙들어다가 목을 자르기도 하고 또 이여송이 같은 사람은 초반에 우리나라에 와서 도와줬잖아요. 이여송이 원래 한국 사람입니다. 그건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이여송과 이여송의 동생인 이여백이라는 사람이 처음에 와가지고 평양을 수복하고 이럴 때 굉장히 공을 세웠는데 그 사람들은 아버지가 이성량이라는 사람이에요. 그 이성량이라는 사람은 본래 평안도 사람이에요. 원래 평안도 사람인데 평안도에서 별로 전망이 없으니까 요동으로 건너간 거예요. 그 요동으로 건너가서 요동의 군벌로 성공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들은 국적은 중국이지만 실제는 조선 사람이었다. 그래서 이제 명나라에서 군대를 보낼 때도 조선에 가서 활동을 하려면 뭔가 조선의 배경이 있는 사람이 가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제 요동을 지키고 있던 이성량의 가문에게 그 과제를 떠넘긴 겁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제 명나라에 또 다른 문제가 생겨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그 이성량 일가가 요동 지방에서 해야 할 일은 뭐였냐면 뭐겠어요? 만주 지방에 있는 여진족을 분열시키고 여진족을 적당히 통솔하는 일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씨 집안이 조선으로 싹 돌아버리니까 그 사이에 공백이 생기죠. 힘의 공백이 생기니까 여진족이 커버리는 겁니다. 그 이제 이씨 일가는 얼마 후에 핑계를 대고 다시 돌아가요. 돌아가지만 그러나 만주의 판을 수습하기에는 이미 늦어져요. 그래서 결국 이제 청나라가 들어서는 그런 배경이 되는 겁니다. 어쨌든 그런 소강 상태가 진행이 되는 가운데에서 조정에서는 이순신을 인정하기도 했다가 조정에서는 이순신에게 신경질을 내기도 했다가 뭐 그런 말하자면 그 롤러코스터가 있는 거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있는 거예요. 상황 자체는 변하지 않는데. 그리고 이제 그러한 과정에서 일본 사람들이 처음에는 이순신의 수군에게 꽝 당했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놀랬죠. 굉장히 충격을 받았는데 그 다음은 어떻게 되냐면 이제 장기화되면서 일본 사람들도 이순신과 싸워서 이길 수는 없다 하더라도 지지할 방법을 일본 사람들도 만드는 거예요.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그래서 사실은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 이런 건 새로운 얘기예요. 아주 냉정하게 말하면은 이순신이 1592년에는 아주 잘 싸웠고 93년에는 좀 싸웠지만 94년, 95년, 96년에는 사실상 전적이 제로예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셨죠? 실제로 전적이 없어요. 없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경상남도 해안가를 일본 사람들이 그 사이에 다 완전히 요새화를 해요. 완전 요새화를 하고, 그리고 섬들, 특히 거제도에다가 자기들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요. 거제도를 완전히 그야말로 엄청난 수군 기지를 일본 사람들이 거기다 만들어 놓기 때문에 거제도 동쪽 편으로 이순신의 군대가 한 발도 나가지 못해요. 그러니까 전쟁이 거기서 딱 멈추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조선에서는 빨리 쳐라고 그러는데 칠 수도 없고, 왜냐하면 가면은 수군과 육군의 협공에 걸리게 되기 때문에 협공에 걸리면 결국은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전쟁이 아주 고착 상태에 들어간다. 그러다가 이제 저 사람들이 마지막 기회를 한번 보자 해가지고 정유년에 1597년에 다시 쳐들어오잖아요. 다시 쳐들어올 적에 일본 사람들이 첩보전을 능수능란하게 구사해가지고 조선의 조정에 틈이 있다는 사실을 파악해가지고 이순신을 잡아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잡아요? 그러니까 요시라라고 하는 이중간첩을 동원해가지고 가또 기요마사가 건너가니까 쳐라 하는 말하자면 이상한 첩보를 줘가지고 조정이 거기에 따라서 움직이고 이순신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이순신의 말은 그거죠. 적에게서 온 첩보를 가지고 적을 싸워서 이긴 일이 역사에 없다. 여기는 뭔가 함정이 있다. 이건 아주 조심해야 된다. 그런데 선조와 그 중신들은 전략적인 사고가 전혀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안 해요. 이건 귀중한 첩보인데 이 귀중한 첩보를 무시했다라고 생각해요. 무시한 건 아니고 아무튼 말려 들어가는 거예요. 말려 들어가가지고 결국은 이순신은 서울로 붙잡혀가서 죽을 지경이 되고 그 이순신의 자리를 탐내던 원균이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원균은 제가 살고 있는 평택 사람이에요. 지금 평택에 국회의원도 원씨예요. 그 사람이 한나라도 민주당에서 상당히 루트가 높은데 그게 아마 이순신 원균의 후손일 거예요. 거기는 원씨들이 아주 세요 지금도. 그 원균이 어떻게 해요? 한 번에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려요. 원균이 이순신 대신에 통제사가 돼가지고 딱 한 번 싸웠어요. 딱 한 번 싸우니까 조선 수군이 그냥 거덜이 나버렸어요. 다 죽었어. 다 죽고 남아있는 배라고는 배설이라고 하는 아주 겁 많은 장수가 있는데 그 겁쟁이 장수가 빼돌린 12척의 배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걸 가지고 다시 또 이제 불쏘시개 삼아가지고 막판 열기를 뿜는 것이 여러분이 작년인가요? 재작년에 명량이라고 하는 그 영화에서 보신 그 좀 과장됐지만 그런 광경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다시 조선 수군이 좀 살아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때는 조선 수군이 워낙 쭈그러들어가지고 생각해보세요. 배가 교수님 12척이었습니까? 13척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도 있는데 12척이거나 13척이거나 그건 대수의 변화가 없고 중요한 거는 일본 사람들은 배가 몇 척이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요. 몇 척쯤 있었을 것 같아요. 그들은 적어도 2,000척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게임이 된다 안 된다. 크게 봐서는 게임이 안 되는 싸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드디어는 명나라의 수군이 또 개입을 하게 돼요. 명나라의 광저우라고 아시죠? 아시안 게임한 광저우를 중심으로 한 그 지역을 양광지방이라고 해요. 광동과 광성, 광동, 광신 그 두 지방의 바다 연안이고 거기에 이제 전통적으로 배를 좀 부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고 해서 거기서 이제 수군이 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진리라는 사람이 도도그 자격으로 와요. 그런데 이순신이 남긴 기록을 보면 그 명나라 수군은 장비가 형편없었어요. 장비가 형편없었고 그냥 와서 말하자면 주인 행세만 하려고 했지 상전 행세만 하려고 했지 그렇게 특별한 전력이 있었던 것 같진 않아요. 어쨌든 대단히 불편한 상태로 들어가는 거죠. 우리 숫자도 별로 안 되는데 상전까지 이제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싸우려고 또 하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여러 애를 먹다가 결국은 마지막 한 번의 전투 노량해전을 하게 되죠. 그것도 원래는 이 진린이 뇌벌을 잔뜩 먹고 안 싸우려고 했어요. 그냥 길을 비켜주려고 했어요. 철수작전이니까 그냥 내버려둬라
이렇게 가려고 했는데 이순신은 그렇게 할 수 없었죠. 그렇게 할 수 없는 거 아닙니까? 쳐들어온 사람들이 어떻게 무사히 가도록 눈을 뜨고 보고 올 수 있는 겁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철수작전에 돌입한 왜군들을 치다가 결국은 이순신 장군이 전사하게 된 것. 그런데 이제 거기까지를 보통 우리가 큰 틀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정직하게 말씀드린 것처럼 중간에 몇 년은 거의 전과가 없었다 이런 얘기는 한 놈도 안 하고, 그런 얘기하면은 매국노고, 이순신 장군은 싸우는 종종 다 이겼다 그 얘기만은 우리는 열심히 하죠. 전체적으로 보면 7번에 걸친 출전이 있었어요. 그 대개 출전이라면 함대가 나가는 거니까 함대가 쭉 나가면은 대개 한 달 정도 작전이 수행돼요. 그 한 달 사이에 때로는 뭐 2번만 싸우기도 하고 때로는 6번, 7번을 싸우기도 하고, 그래서 그걸 모두 모아 보면은 대체로 뭐 20번 정도 전투를 한 것으로 그렇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영리하시니까 딱 계산해봐도 나오잖아요. 가령 24번이나 하더라도 이거 7년으로 쪼개면 몇입니까? 연평균 3회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런 평균의 숫자가 그렇고 앞뒤로 확 몰려있다. 특히 앞부분에 완전히 몰려있다. 중간에는 이렇다 할 전투가 없는 적이 2, 3년 동안 계속되기도 했다. 그런 이제 상식을 가지고 우리들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넘겨주십시오. 이게 이제 보면은 그 노선도가 그려 있잖아요. 이게 처음 출진할 때가 멀리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보이시죠? 포인트가 지금 제가 없습니다. 여수에서부터 출발해가지고 남해 미조를 거쳐서 저 고성 소비포를 돌아서 쭉쭉쭉쭉쭉 해가지고 어디까지 갑니까? 저 만원천까지 간 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는 상당히 활동 범위가 넓어서 카메라도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동시 출연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습니다. 이게 이제 한일진 모습이잖아요. 뭔가 이걸 보여드려야 또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잖아요. 그러니까 적선이 그러니까 멍청하게 이제 이런 세척이 쫙 몰려있는 거예요. 얘들은 이제 뭐가 뭔지 모르는 거지 지금. 무슨 작전이 걸렸는지 몰라. 그런데 우리는 이미 다 그거를 다 짜가지고 이걸 완전히 바깥으로 둘러싸서 가운데다 때려넣기 시작하는 거예요. 대포를.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겠어요? 막 펑펑펑 터지니까 안에 있는 놈은 밖으로 나가려고 그러고 밖에 있는 놈은 우리 군대하고 바로 부딪히니까 안으로 들어가려고 그러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 완전히 우왕좌왕하는 사이에서 지들끼리 부딪혀서 깨지고 포탄에 맞아서 깨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방식이 즉 군사용어로 하면 그런 말 알아두시나요? 화망을 구성한다. 화라는 말은 그저 파이어고 망이라는 말은 네트워크이죠. 그러니까 그냥 총을 쏘는 게 아니고 조준이 아니고 이건 화망이에요. 그러니까 일정 지역에다가 말하자면 융단 폭격 같은 그런 그 화력이 집중되게 포탄이 집중되게 그렇게 망을 짜놓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파괴력이 훨씬 높답니다. 일반적으로 1대1로 쏘는 것보다. 그걸 이제 또 수학자들이 나중에 다 찾아내요. 그래가지고 현대 해군의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현대 해군의 기본 교전법 중에 하나가 하깃진법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처음 활용한 이가 이순신 장군이었고 이순신 장군이 큰 효과를 냈잖아요. 이걸 또 일본 사람들은 끝끝내 잊지 않거든요. 끝끝내 잊지 않고 그걸 기억해가지고 도고헤이하치로라고 하는 일본의 그 유명한 수군 제독이 러일 전쟁 당시에 그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깰 적에 이순신 장군이 이 방법을 그대로 살려가지고 효과를 보잖아요. 그 다음에는 이제 이것이 현대 해군의 교과서에 올라가는 전범이 된 겁니다. 넘겨주세요. 그리고는 이제 4차 출전에는 이제 안굴포 진이 나오는데 진이라는 게 뭔지를 보여드리려고 여러분에게 그 옛날 지도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니까 이 옛날 지도 자체가 이건 조선식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서구적인 지도는 아니에요. 서구적인 지도하고 뭐가 다르죠? 뭐 다르게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하나는 한국의 지도는 풍수적이야. 산맥 같은 거를 그려. 그리고 그거를 명당을 중심으로 산맥을 그려요. 그렇잖아요. 산맥이 하필 저 가운데를 보고서 빙 둘러있을 리가 없는데 우리는 그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집들도 그렇게 세워놓고, 근데 어쨌든 제가 보여드리려고 했던 것은 우리가 그 당시에 무슨 진이다 무슨 진이다 하는 뭐 여러 진들이 있는데, 그런 진들을 만들 적에는 그때는 그때 나름대로 또 최선의 조건을 선택해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쪽에 안전한 내해가 있고 그 내해에 배를 잘 묶어둘 수 있는 그런 지역을 선정하고, 그리고 그 안에 이제 뭡니까? 군사 주둔지가 있어야 되니까 주둔지를 설정하고, 그 주둔지에 있는 외부와 연결이 돼야 되니까 도로를 또 확보하고, 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또 그런 것들을 지도로 그려놓고,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들도 눈감 떼감 사는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계화가 안 됐다 할 뿐이지 그들 나름대로는 다 여러 가지 그야말로 지혜를 짜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자, 또 넘겨주세요. 이제 4차 출전, 모두 몇 차 출전까지 있다고 했어요? 7차까지 있는데 많이 오셨어요. 지금 12분이니까 안심하시라고. 그 이제 이때 제일 멀리 가는 거예요. 4차 출전자. 여러분 막 1592년 8월 24일부터인데 이제 싸워보니까 어때요? 자신이 붙었어. 이제 절대 지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 이제 저놈들이 누군지 우리가 누군지 확실히 알 것 같아. 그래서 이번에는 적의 소굴을 갖다가 완전히 소탕을 하겠다 해가지고 정말 야심만만하게 밀고 들어가요. 어디까지? 부산까지 밀고 들어가요. 부산까지. 그래서 이제 부산까지 가서 때렸는데 많은 이제 피해를 적에게 주긴 했지만은, 그렇지만 우리가 원하는 효과가 일어난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적의 후방 기지를 완전히 파괴해가지고 저들이 철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싶었지만 그렇게까지 되지는 않았다. 그렇지만 이때가 이제 사실상 우리 수군의 최전성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멀리 갔다 왔습니다. 그러니까 봅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내부적인 전투들이죠. 웅포해전. 웅포에도 뭐 제1, 제2 다 있고, 그런데 어쨌든 남해안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섬들이, 크고 작은 섬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작전이 대단히 아기자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이순신 장군이 사용한 전법은 하객진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그 진해도 뭐 일자진도 있고 뭐 진해 이름이 굉장히 많아요. 진해 이름이 뭐 10개 이상 다양한 진이 있습니다.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제 당항포 해전. 포구를 따라서 안으로 진입해가지고 이제 여기 격전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적들은 완전히 수세가 돼요. 적들은 나타나면 도망을 가. 도망을 가니까 이제는 쫓아가야 돼. 쫓아가는데 무턱대고 또 갈 수는 없어. 그래서 이제는 적의 피해 규모가 별로 크지 않아요. 적들이 나타났다 하면 도망가고, 그래서 뭐 잡아봤자 4척 잡고 5척 잡고 이렇게 되면 벌써 이미 해전 자체가 대단히 싱거운 해전으로 바뀌기 시작해요. 이제 전투가 잘 없어. 그 다음 넘겨주세요. 영등포 해전, 장릉포 해전. 1차, 2차. 뭐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다 한 걸 아시겠죠? 그 다음도 또 넘겨주세요. 그 다음 이제 우리 진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까 보신 진이 무슨 진이었어요? 안골포 진이었죠. 이거는 이제 어란진. 이렇게 해서 진 안에는 보면 내부에 성도 이렇게 만들어 놓고 주둔 지역을 확실하게 해놨죠. 그래서 이제 각 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진에는 대진이 있고 중진이 있고 소진이 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대진이라고 하는 것은 뭐랄까 사단급 정도 진이 있고, 중진이면은 여단 정도, 연대 정도 급이 있고, 그 다음에 작은 진은
대대나 중대 정도 진이 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다 그 내용들이 다 쓰여 있어요. 뭐라고 쓰여 있는지 한번 읽어볼까요? 글씨가 잘 안 보이는데 저기 이거 보세요. 이 지금 포인트가 없는데 여기 보면 조진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조수가 올 때는 수심이 일장반이다. 수심이 일장반. 일장이라는 말은 일장이라는 말은 대개 6자 정도를 말해요. 그러니까 제 키 정도 되는 거를 일장이라고 해요. 일장 반이니까 수심이 그러면 2m 한 40 정도 된다. 이렇게 되고 조퇴적 뭐라고 했어요? 성1이라고 되어 있네. 그러니까 조수가 빠지면은 그러면 1장 정도밖에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쪽에 수심이 15장. 그러니까 어때요? 큰 배가 갈 수 있는 데지. 깊은 바다예요. 그 다음에 여기 뭐라 있어? 영남 조정급 8로 뭐라고 되어 있는데 남무순도 어쩌고 해서 여기는 그러니까 다른 배들, 영남의 배들이나 그 밖에 다른 배들이 왔다 갔다 하는 해로라고 하는 것을 표시해 놨어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뭐야? 거리를 표시했네요. 여기는 이 섬은 해남에 속한 섬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했어? 무슨 수로로 30리. 진이라고 했구만. 그러니까 자기들이 표시한 다른 진의 수로로부터 30리가 떨어져 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냐면 이분들이 작전 지도에다가 자기들이 작전을 펴는데 필요한 것들을 다 꼼꼼하게 다 적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리라든가 수심이라든가 조건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여기는 그게 잘 안 나와 있지만 다른 데 보게 되면은 풍랑이 심할 적에 배를 몇 척 정도 안전하게 피신시킬 수 있다라든가 식량은 어느 정도 거기에 창고에 들어있다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 표시를 하고 있었다. 작전 지도를 가지고 있었다. 그럼 넘겨주세요. 그 이제 벽파진이라고 하는 지역도 그 남해안에 있는 한 지역인데 거기서 싸워서 승리를 해서 이런 비석도 굉장히 큰 비석이죠. 그런 비석도 있습니다. 또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거의 끝으로 갔는데 명량해전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명량해전에서의 싸움의 모습을 요약하면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이 가운데가 여기가 옥돌부터 여기가 좁잖아요. 좁아서 물이 막 조수가 심할 때에는 빠져나가고 들어오고 할 때에 물소리가 막 나는 거예요. 마치 물이 울고 있는 것처럼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제 조선 수군이 어떤 사람은 13척이라고도 말하고 12척이라고 하는데 일반적으로 12척이라고 하죠. 12척이 이렇게 일렬로 일자진으로 서 있어. 12척이. 그리고 이 앞에는 누구예요? 대장성. 이순신 장군 배가 앞에 딱 있는 거예요. 응? 다른 사람들은 감히 앞으로 나오질 못해. 그리고 뒤에다가는 우리가 12척밖에 없다는 걸 알면 이 사람들이 우리를 아주 우습게 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뒤에다가는 위장을 했어. 일반 어부들을 갖다가 거리를 멀리 뛰어가지고 멀리서 망원경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보면 마치 제2진이 거기에 진을 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위장을 했다. 그런데 이제 그 앞에 일본군 130여 척이 133척이라고 하죠. 133척이 밀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작전의 전개 상황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처음에는 이 물살이 이렇게 흐르다가 나중에 역류가 되잖아요. 그죠? 그 역류가 돼서 저 사람들이 그 혼돈을 일으키잖아요. 그때 이제 아주 강하게 몰아쳐서 결국 많은 배를 파괴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시루에 빠져있던 조선 수군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수 있었다. 이것이 이제 1597년 11월 상황이에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기를 자세히 조사해 보니까 이 싸움 자체는 하루 저녁 싸움인데, 그런데 이 명량해전이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클라이맥스에 올라갈 때까지는 한 달이 걸리더라고요. 한 달이. 그동안에 막 여러 가지 첩보가 왔다 갔다 하고 대기를 하고 이렇게 해서, 그러니까 그 전조가 보이기 시작해서 전투가 완전히 종결될 때까지 한 달 정도 걸렸어요. 그 한 번의 싸움을 그렇게 아주 그야말로 치밀하게 계산된 싸움을 하는데, 일기에 보면 이순신 장군이 그 일기를 두 번 썼어요. 그 명량해전 때 일기를. 처음 쓴 일기를 봐가지고는 자세히 알 수가 없는데, 두 번째 쓴 일기를 보면은 확실히 뭐가 나오냐면 이런 게 나와. 그 명량해전을 치르기 전에 이순신 장군이 꿈을 꾸는데, 그 꿈이 자기가 1592년에 막 그 일본 수군을 강타하고 다녔을 때 꿈하고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조짐이 아주 좋다, 이길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하자면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싸웠다, 이런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이게 이제 바로 마지막 해전입니다. 노량해전. 그래서 노량해전은 왜군의 진행 방향을 한번 보세요. 어디로 갔나? 그러니까 왜군은 그렇죠. 빠져나가는 것이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빠져나가는 것을 가로막아서 했는데, 여기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기를 왜군 함대의 숫자는 그때 약 500여 척이었다. 그런데 이제 사실 우리가 이것도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건 뭐냐면, 오해하지 말아야 할 거는 일본의 배들은 지금 싸우러 온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본의 배들은 대체로 그 성격이 어떤 배였을 것 같아요? 수송선이죠, 대개가. 그러니까 군대와 장비를 가지고 가야 되니까 일본 배들은 수송선이 위주가 되는 거고, 우리는 전투함대, 아주 소수의 전투함대 위주였던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근데 정말 왜 죽었습니까? 정말로 뭐 갑옷도 안 입었다는 말도 있던데, 뭐 등등등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제가 그는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 당시의 문제는 진린의 부장 중에 조자룡이 아니고 등자룡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등자룡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부장이. 이 사람이 이제 싸우다가 보니까 신이 나가지고 이거 잘 될 것 같아. 그래서 왜군을 막 추격하다가 그게 수렁에 빠져요. 갯벌에 빠져요. 배가 갯벌에 빠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니까 막 왜군들이 기어 올라와가지고 등자룡을 죽이게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거를 이순신이 본 거예요. 보니까 이거를 외면할 수가 없었던 거야. 외면할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구출을 해야 되잖아. 연합군에 지금 부사령관이 위기에 빠졌는데 내가 보고 그냥 가면 이거 안 되잖아. 그러니까 등자룡이를 살리려고 이순신의 배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이순신의 배도 빠지겠어요? 안 빠지겠어요? 당연히 빠지죠. 갯벌에 빠져요. 갯벌에 빠져가지고 아주 이제 집중 공격을 받게 되는 적으로부터. 그 결국 등자룡도 죽고 이순신도 죽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지, 일부러 죽었다 그런 거는 아닙니다. 또는 뭐 그때 살아가지고 어디 도망가서 살았다, 그것도 아닙니다. 그 다음 이제 넘겨주세요. 이제 진린이 돌아왔을 거 아니에요? 최근에는 뭐 진린의 후손들이 또 나타나더라고요. 우리나라에 와가지고 자기 할아버지가 조선을 위해서 싸웠다 해가지고 뭐 제사 지내는 데 나타났대요. 또 이제 잘 사니까. 그 진린의 사랑이 이렇게 있어요. 황조, 별로 그렇게 돼 있잖아요. 황조라는 말은 황제의 나라라는 뜻이잖아요. 즉 명나라. 명나라 사람을 위해서 특별히 세운 사당이다. 이게 이제 진린과 등자룡 등이 여기에 위패로 모셔져 있습니다. 그 다음 넘겨주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아타케 부대라고, 일본 배 중에서 제일 큰 배는 구조가 이렇게 생겼어요. 일본의 전함을 우리가 보통 세키부네라고 하는데, 그 세키부네 중에서도 큰 것을 아타케 부네라고 하는데, 보면 집이 몇 층이에요? 3층짜리 집이
가운데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아주 배가 크고 아주 화려하고 일본 사람 화려한 걸 좋아하니까 그렇게 생겼다. 그런데 구조적으로는 취약하다. 말씀드린 것처럼 결구형으로 짠 게 아니라서 못을 쑥쑥 바꿔서 했기 때문에 몇 년 쓰면은 그 못이 녹슬어 가지고 이게 뭡니까 인장 강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그래서 만약에 우리 배하고 저들 배하고 그냥 부딪히면 우리 거는 멀쩡하지만 이건 백발백중 다 깨지게 돼 있어요. 그다음 넘겨주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배입니다. 우리의 주력함인 판옥선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저렇게 말하자면 대장이 올라갈 집이 따로 있어서 그걸 판옥선이라고 부른다. 그 이제 노들이 다 보이죠? 노와 닷과 그거는 이제 격분들이 들어가 있는 곳이고 그 격분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 격분은 전라도 연안에 있던 전라도 연안 지역에 살고 있던 노비들이 주로 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 잘 생각해야 돼요. 우리 땅을 지킨 거는 수군 맞아요. 이순신 맞아요. 그러나 실제로 그야말로 뼈가 가루가 되도록 싸운 사람들은 우리가 가장 천대한 종들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좀 부끄러워할 줄도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왜 언제까지나 제일 약한 사람들이 우리를 다 책임져야 됩니까? 그게 제가 보니까 잘 나가는 나라하고 좀 잘 나갈 것 같은데도 좀 어려운 나라의 차이가 거기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잘 나갈 것 같은데도 좀 문제가 생기는 나라는 힘이 제일 없는 사람들이 제일 큰 일을 해요. 그런 나라는 잘 안 돼요. 그런데 정말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정말 잘 되려면 가장 힘이 있고 가장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러야 돼요. 그러면 잘 돼요. 우리는 지금도 그런 점에서는 아주 정말 좀 형편이 없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제일 힘든 거는 어머니가 해야 됩니까? 아버지가 하면 어때서? 왜 제일 힘든 거는 남자가 하고 여자가 합니까? 왜 제일 힘든 거는 잘 배운 사람이 하고 못 배운 사람이 합니까? 이거 문제라는 거죠. 넘겨주세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많은 승리를 안겨준 대포죠. 이 대포를 총통이라고 하는데 그 총통 중에서도 제일 규모가 큰 것은 이 천자 총통이에요. 마치 보더라도 지금 보더라도 뭐 같아요? 미사일 같잖아요. 실제로 이렇게 쐈어요. 이런 것들을 요즘은 우리가 이제 돈이 좀 되니까 육군 상황학교나 이런 데서도 실제 모형을 그대로 만들어가지고 발사도 해보고 그래요. 근데 보면은 실제 성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현대적인 무기는 아닙니다만 그러나 이게 지금 시대가 16세기 말이니까 그 시점에서 본다면 세계적인 무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총통에 현자에서부터 시작해서 하늘, 천 이렇게 나가잖아요. 따지, 거무련, 우황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숫자가 아래로 갈수록 호수가 적은 거야. 그래서 이제 현자 총통 같은 경우는 휴대용 대포인 거지. 이거는 훨씬 작아. 보이죠? 저 딱 들고 다니면서 따끔따끔 쏠 수 있는 조총보다는 조준이 좀 안 되는 그렇지만 성능은 그보다는 좀 좋을 그런 것입니다. 또 넘겨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이 전쟁의 신이 바로 이순신인데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이순신이라는 장수가 살인마가 아니라는 거죠. 이 사람은 그 싸우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결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이순신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건 제가 그냥 이데올로기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해보면 이분은 사람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사람 살리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지 죽이는 걸 좋아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다만 어쩔 수 없이 적의 침략을 받았고 그 적의 침략 때문에 국토가 유린되고 많은 생명이 살상되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전투 행위를 이순신은 기꺼이 한다는 느낌을 받지는 않았어요. 저는 언제나 가장 미룰 수 있는 데까지 확실히 이길 수 있을 때까지 고려해서 아주 심각하게 고려해서 신중하게 전투를 하는 사람이지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대로 꼴리는 대로 하는 그런 스타일이 아니다. 지르고 보자는 스타일이 아니다. 그런 걸 보면 오늘날 한국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한국의 성격이 지르고 보자다 이런 식으로 오해하는 경우도 있는데
실제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한국 사람들의 좋은 점은 과거에 좋았던 점들은 그러니까 늘 똑같은 게 아니죠. 과거의 한국 사람이 오늘의 한국 사람이 아닌 거예요. 유전자는 같을지 몰라도 행태가. 근데 과거의 한국인들의 가지고 있었던 좋은 점이 있다면 그들은 아주 계획적이고 그들은 대단히 신중하고 그들은 대단히 협력하면서 그렇게 했다는 걸 보이는데 요즘에 우리는 좀 대책 없이 생각 없이 그냥 막 팍팍 지르는 카드 가서 빡빡 그런 식으로 하는 경우가 너무 많지 않나.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것이 하나의 어떤 지배적인 풍조가 되어 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이제 아마 마지막이었죠? 여기가? 그렇죠. 그게 마지막. 그래서 시간도 딱 보세요. 지금 보면. 맞췄잖아요. 그래서 이제 쉬는 시간인데 그 동영상을 틀어주시면 그건 뭐 꼭 봐야 되는 건 아니니까 동영상을 보셔도 좋고 화장실에 다니셔도 좋고 커피를 한 잔 마셔도 좋고 저한테 한 잔 주셔도 좋고 자 동영상 한번 틀어보십시오. 아까 밑에 있었는데 없어졌어요? 동영상 내려봐요 쭉. 아니면 백순정으로 들어가 보세요. 백순정에 가서 있을 보이잖아요. 그렇죠. 거기. 이건 좀 과장된 거 제가 만든 거 아닙니다. 몇 배가 넘는 대전을 치르면서 최고까지 단 한 번도
상대끼리 충돌해 적선에 올라타 백병전을 벌이던 것이 대세였다. 그러나 이순신 장군은 합의 양날들을 펴듯 적을 포기하는 타격한 진영을 보이는데 다양한 함대를 비롯한 함대전을 벌이는 혁신적인 전법을 구사하였다. 타격진 진영을 갖춘 아군은 넓게 퍼져있는 반면 포위된 적의 함대는 한 곳에 밀집되어 있어 화력을 집중시킬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위력은 더욱 컸다. 이 정법은 일본군 도고의 타치로 제작에 의해 화력의 제작비 원리로 밝혀져 러시아 발전된 역사적으로 연구시키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고 이후 현대 해군에게 주요 전술로 계승되었다. 일본의 침입으로 국토가 황폐해진 조선. 그러나 항해술에 능하고 뛰어난 선박 건조 기술을 갖추었던 조선은 이순신 장군에 의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돌격 전합을 개발한다.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절반 정도밖에 못 움직이는 것 같아요. 이순신 24, 변균. 저거는 24라고 하는 건 제가 보기에는 정확한 숫자는 분명히 아니에요. 왜 아니냐면 한옥선이 21척이고 거북함이 3척이라고 그러면 저거는 작전상 안 맞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한옥함은 즉 한옥선은 큰 배예요. 큰 배가 전쟁에 나갈 때는 반드시 작은 배가 붙어서 나가야 돼요. 작은 배가 유도도 하고 보호도 하고 그 도와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뭔가 좀 문제가 있는 숫자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전체적으로 숫자는 그렇고, 그리고 그때 이제 제일 전과가 컸다는 것은 누누이 말씀드린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저게 배가 47척 격침됐다. 4차 출전. 이게 다 지금 1592년 그 한 해에 있었던 해입니다. 내려주세요. 그래서 몇 차례 싸우죠. 이제 부산포 해전 같은 경우에는 저거는 실제 저것이 정말 저런 효과가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쪽이 좀 부풀린 것일 수도 있다. 그리고 128척 격침은 큰 성과라고 뭐 다른 데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성과였는데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그거는 저 사람들의 말하자면 군수 기지를 습격한 것이었기 때문에 정박되어 있는 함대에 타격을 주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해전 자체가 그렇게 멋지고 화려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제 5차로 넘어가면은 벌써 해가 바뀌죠. 6차에 가서 이제 3월달. 그 다음에는 보십시오. 7차 하면은 94년. 그죠? 그러니까 93년에는 한 번밖에 없잖아요. 한 번 출전밖에. 94년에는 2번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내려주십시오. 그 다음에 없는 거예요. 95년, 96년에는 단 한 건의 기록도 없어. 단 한 건의. 그러니까 그때 이제 제가 그 남중의 기록 보면 확실히 이때는 좀 편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술 마시고 노는 날이 많더라고요. 보면. 그러니까 사실상 명나라와 일본군은 휴전 상태에 들어가 있었다. 그리고 이순신의 부대는 깊숙이 가지도 못하고 견내랑이라고 하는 지역이 있는데 거제도 근처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왔다 갔다 하는데 상대가 전투에 응하지 않기 때문에 전과를 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돼요. 그래서 이제 또 조정에서는 그걸 가지고 이순신을 압박하는 거예요. 너는 왜 싸우지 않느냐. 근데 싸움을 걸어도 다 도망가는 걸 어떡합니까? 할 수가 없죠. 이제 8차 출전은 97년에나 있는 거죠. 좀 내려주세요. 한번. 그래서 어란진, 백파진. 그 중간에 이제 칠천량 해전이 있었는데 그건
이순신이 얻는 싸움이었고요. 그리고 명량해자, 그리고 이제 부차가 아시다시피 사실상 마지막 해전이 되는 거였다. 이순신의 진법을 쭉 보면 하기진은 이제 다시 설명할 필요 없고요. 더 내려보세요. 몇 개 더 나와요. 그러니까 일자진도 있고 뭐 첨자찰진이라고 해서 이렇게 쐐기 모양으로 받는 것도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장사진이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예진, 그러니까 사다리꼴 모양의 그런 진도 있고, 직진, 곡진 뭐 해서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었다. 또 내려주십시오. 둥그런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제 특별히 강조하고 싶은 것은 역시 세 개의 싸움이 가장 의미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산도에서 역시 완전히 뭐랄까 적의 코를 납작하게 문질러 놨다는 게 틀림없는 사실이죠. 그 한산도 대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명량해전은 아시다시피 이제 기사회생한 그런 전투였기 때문에 그게 의미가 있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전투라서 노량해전이 중요한데, 정말 화려하기로는 역시 한산도 대첩이 으뜸인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이른바 임진왜란의 3대 대첩이라고 그러면 한산대첩, 그다음에 천안 출신의 우리 김시민 장군이 이긴 진주성 제1차 전투, 이걸 또 이제 굉장한 걸로 치고, 그 다음에 이제 행주산성에서 공윤 장군이 이긴 싸움을 우리는 3대첩이라고 그러는데, 일본 사람들은 이걸 하나도 또 중시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에게 3대 전투는 또 따로 있어요. 그건 자기들이 아주 크게 이긴 그런 전투들을 또 손꼽아서 얘기합니다. 그 중에는 뭐 물산 전투도 있고 뭐 그런 게 있습니다. 그 안에는 꼽지 않지만 용인 전투 같은 경우에도 용인 저 경기도 용인에서 뭐 우리나라 군대 뭐 6만 명인가를 일본 군대 300명이 완전히 초토화시킨 그런 전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는 것들이 많습니다. 자, 아래로 더 내려주세요. 할증 뭐 말씀드린 거고, 명량해전도 이제 제가 보여드리고 싶었던 것은, 지금 여기서 읽을 수는 없는데, 소리내서 읽을 수는 없는데, 다음 주에 원래 여러분들이 자료를 받게 되어 있는데 우리 회장님이 정말 좋은 휴가를 가시느라고 좀 착오가 있었던 것 같아요. 거기서 저 부분을 꼭 한번 읽어보세요. 그 명량해전을 치렀을 때 이순신 장군이 쓴 일기가 있다. 그 일기의 내용을 읽어보면 이 전투의 흐름이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를 여러분이 아주 실감하실 수 있을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돼서 적어놨습니다. 네. 그 다음 또 끝으로 보여주세요. 이제 명량해전 부분에 대해서 하여튼 제가 보니까 아주 중요한 기록이니까 자세히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 중에 상당 부분은 여러분이 보신 그 명량이라고 하는 영화에서도 재현이 됐으니까 좀 기억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제 설명은 이쯤 하고 이제 한 30분 정도 질의응답 할 거니까 뭐든지 물어보시면 아는 대로 대답하겠습니다. 혹시 궁금하신 게 있으면 꼭 오늘의 주제만이 아니고 이순신과 관련된 것, 아니면 16, 17세기 동아시아의 상황에 관한 것이어도 좋고 뭐든지 환영합니다. 네, 조장님 먼저 하시죠. 보면 이순신 하여튼 목패로 했다고 일단 그러는데, 일본에서 생각에 이제 들어오기 전에 고민을 많이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보기에는 이제 약으로 이렇게 밀어붙이는 것에 대해서 좀 쉽게 이제 되지 않았나.
그게 이제 실제로 그렇게 이제 오기 전에 수술하게 뭐 이렇게 연구를 하고 와서 그렇게 좀 대한 이유가 좀 궁금하거든요. 근데 예, 뭐 어디서 좋은 책을 읽으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무슨 연구를 하고 그렇게 오지는 않았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알게 된 것도 이 전쟁이 끝나고 100년쯤 지난 다음에야 이순신이라는 이름을 알게 돼요. 그전에는 이순신이라는 이름조차도 몰라요, 이 사람들이. 그걸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제가 잠깐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징비록이라고 하는 유성룡의 책이 일본으로 들어가게 된 것은 전쟁이 끝나고 약 100년 뒤에요. 그리고 일본의 학자들이 징비록을 읽은 다음에야 비로소 자기들을 골탕 먹인 조선 수군의 순회가 그 우두머리가 이순신이라는 사실을 알게 돼요. 그에 겹해서 징비록에 기술된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이순신이라는 사람이 단순한 장수가 아니라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 일본에서는 이순신 붐이 일어나죠. 그래서 제가 그 18, 19세기 일본에서는 임진왜란에 관계되는 즉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침략 전쟁에 관계되는 많은 책자들이 있어요. 수백 종의 책자들이 있습니다. 수십 종이 아니고 수백 종의 책자들이. 그 중에 일본 사람이 워낙 좋아하는 그 일러스트레이션, 사파들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 그림들을 보니까 이순신을 선조가 그러니까 좌도 수군 절도사로 보낸 그 연도에다가 조선의 왕 선조 영웅을 발탁하다 그렇게 썼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이순신이라는 말을 영웅으로 바꿔서 썼어요. 그리고 이순신의 그런 그림 같은 거 전에 첫 시간에 제가 그런 말씀을 간단히 드린 것 같은데 일본 사람들이 저는 매우 흥미로운 존재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 사람들은 국가적인 이익도 중요하지만은 확실히 사무라이적인 게 있어요. 그래서 군사적으로 출중한 인물 또는 사무라이의 가치관에 입각해서 봤을 때에 모범적이다라고 생각되는 인물에 대해서는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든지 일본 사람이든지 중국 사람이든지 이게 관계가 없더라고요. 그건 일단 숭배의 대상이야. 그리고 그거를 거침없이 그런 자기들의 정서를 드러내요. 그러니까 그런 점은 매우 저는 아주 일본 사람들이 이렇구나, 아주 흥미롭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말하면 그런 논법을 우리가 본다면 어떤 식이 되냐면 조선 사람들은 성비의 정신을 중시 여긴다. 그렇다면 일본의 어떤 승려가 됐든 누가 됐든 조선의 성비적인 가치에 합당한 언행을 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사람을 우리가 사당도 만들어주고 그런 사람을 기리는 글도 쓰고 이렇게 하는 셈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하나요? 제가 알기로는 그런 경향이 별로 없거든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오히려 대단히 어떻다, 가치 중심이라기보다는 그런 어떤 이념적 가치 중심이라기보다는 국가 중심적인 사고가 전통기에도 훨씬 일본 사람보다 강하다 그런 생각했어요. 일본 사람들은 국가도 중요하지만 딱 갈림길을 섰을 때는 국가적인 영웅보다는 사무라이적 가치를 구현한 사람이 더 영웅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았어요. 그게 이제 아주 흥미로운 부분이죠. 그러니까 아까 저 화면에서 잠깐 나왔지만 도고 해치하이로 같은 사람은 일본의 영웅인데 그 사람이 이제 그 러시아의 발틱 함대를 무찌르고 난 다음에 천황폐하께 감사한다 그런 말이 되잖아요. 히데요시의 정신을 되살렸다 그것도 말이 되잖아요. 10대조 암흑의 그 사무라이 정신을 되살렸다 이게 말이 되는데 하필 그 외신 기자에게 이순신을 처음 꺼냈거든요. 그 사람이.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주 우리가 일본 사람을 이해하는데 굉장히 흥미로운 요소라고 생각이 돼요. 그리고 실제로 일제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이순신을 위해서 제사를 많이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이순신을 해신으로 여기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면 그들에게는 이순신은 이미 더 이상 조선 사람이 아닌 거예요. 그들에게는 그건 하나의 군신인 거야. 조선 사람이 아닌 거야. 그래서 이제 그런 사고방식이 매우 특이하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또
정신을 할 필요 없어. 좀 자판구라는 그 왕조가 어떤 지팡구. 지판구? 지팡구라는 말이 재팬입니다. 재팬을 저기 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 재팬이라고 하는 것이 지팡구로 알려지죠. 지팡구로 알려져서 마르코 폴로서부터는 일본을 지팡구라고 부르게 돼요. 그 사람들이. 그걸 나중에 재팬이라고 표기한 겁니다. 그거는 그게 립본이죠. 립본인데 립본의 발음을 중국 사람들이 립본을 읽는 거를 서양 사람들은 지팡구로 들은 거예요. 그게 재팬이라는 말은 립본이거든요. 사실. 그 립본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러니까 립본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말씀드릴게요. 립본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일본에 립본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왕조가 있었던 건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런 이름이 굉장히 재밌는 거예요. 그건 무엇과도 같냐면 중국이라고 하는 왕조 이름을 가진 중국의 왕조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립본이라는 거지. 일본이라든가 중국이라든가 하는 칭호는 지역에 대한 명칭이었던 거죠, 사실은. 왕조에 대한 명칭이 아니라 지역에 대한 명칭이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 지역에 대한 명칭이 근대에 가면은 국가의 이름으로 바뀌는 그런 상황이 오는 거고, 한국 경우에는 그런데 다르게 적용이 됐잖아요. 한국 경우에는 한국을 뭐라고 부르죠? 보통 조선이라고 부르거나 고려라고 부르거나 그랬잖아요. 그럴 경우에는 그거는 왕조 이름을 따서 부른 거죠. 근데 물론 한국도 지역의 이름으로 부를 때가 있었죠. 드물지만. 근데 우리에게는 그게 드물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건 결국 뭘 말하냐면, 이게 재밌는 점이죠. 그건 뭘 말하냐면, 일본이나 중국의 경우에는 왕조 교체가 한국에 비해서 잦았습니까? 적었습니까? 잦았죠. 그리고 그들 나라에는,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통일 왕조가 지속한 적이 별로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제 지역 명칭이 왕조 명칭보다 더 보편적인 의미를 갖게 돼요. 그런데 한국의 경우에는 왕조 교체 자체가 잘 안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신라 하면 1000년 가고, 고구려 하면 700년 가고, 거기다 고려 하면 500년, 합치면 1200년. 조선은 뭐 위에 조선, 아래 조선 합치면은 아래서부터 여기까지 다 조선인가요? 뭐 이제 그렇게 되니까 한국의 경우에는 그런 왕조 명칭을 주로 쓰게 된 것 같아요. 그 외에 이제 왕조 명칭이 아닌 것으로 예를 들면 뭐 동국이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게 그런 거잖아요. 동국이라든가 해동이라든가. 해동이라는 표현은 발해의 동쪽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하이만, 발해만의 동쪽은 자기들과는 구별되는 다른 종족들이 살고 있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제 해동이라는 말을 썼는데, 그걸 우리도 또 그대로 수용을 해가지고 남들이 해동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해동이라고 한 거죠. 그래서 무슨 해동 명심전, 해동 뭐 그래서 지팡구가 일본인데, 그래서 이제 그 마르코 폴로의 여행기에 동방북로에 그것도 이제 마르코 폴로가 진짜 왔다 갔냐 말이 많지만은 어쨌든 대개의 사람들이 일단 왔다 간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거기에 이제 그 지팡구에 가면 금이 무지무지하게 많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콜럼버스를 유혹하게 된다. 근데 사실 그것도 약간 와전인 것이 금하면은 어느 나라가 유명합니까? 일본이 유명합니까? 사실은 한국이 유명하죠. 한국이 금으로 유명하죠. 뭘 보면 압니까? 신라는 왕이 아예 금씨잖아요. 그게 김이 아니고 금입니다, 여러분. 아시죠? 그건 금이에요. 김이 아니고. 그리고 세계에서 왕이 금관을 쓰고 있는 나라가 몇 나라 안 돼요. 그러니까 고고학적 유물 중에서 세계에서 나온 고대의 근대에는 뭐 금관 많지만 고대의 유물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금관이 나온 나라가 신라예요. 그러니까 신라는 사실상 금관을 알아야, 금관을 알았기 때문에 그 왕을
금시라고 한 거지. 그래서 원래는 이게 다 금시인데 금시가 어느 날 갑자기 김씨가 됐다고 합니다. 어느 날 됐는지 아시죠? 모르세요? 알려드릴까요? 기록에는 없고 구전에요. 왜냐하면 이런 거는 기록할 수 없는 거니까. 조선의 왕이 교장 선생님 뭡니까? 이씨죠? 교장 선생님도 전주 이씨입니까? 보세요. 전주 이씨예요. 그러니까 전주 이씨는 이자가 나무 아니에요, 나무. 그런데 나무는 누구한테 씁니까? 금한테 쇠한테 쓰죠. 그래서 이게 금씨가 있으면 안 되겠다. 금씨가 이렇게 많아서는 안 되겠다. 그런데 이 많은 조선의 금씨를 다 죽일 수가 없어. 그러면 적어도 어떻게 해야 되겠다. 금이라는 성을 쓰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랬답니다. 그래서 너들 성 바꾸지 않아도 좋으니까 읽는 것만큼이라도 금이라고 읽지 말아라. 그럼 너희는 더 이상 금이 아니야 이제. 그래서 김이 됐다고 합니다. 성김이라는 게 본래 김이 아니라 조선에 와서 금을 김으로 불렀다고 합니다. 뭐 그럴듯한 얘기예요. 예, 아까 질문하시려고 했잖아요. 네, 그 인민회련사의 천안하산에 충무공 두 분이 나오셨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그 이순신 장군이 충무공 나오셨고 그리고 또 동천 가전에 그럼요. 안동김 씨, 네. 김시민 진주 목사 또 현대대첩 중에 하나 진주대첩 충무공 가시는 그분들이 이제 또 공통점이라는 문문을 또 왔다 갔다 했었던 것 같아요. 이순신 장군도 정우 평가, 진주 또 김시민 장군 목사였었잖아요. 그때 공무는 그 전란사에 계속 왔다 보면 뭐 행정체계로 갔다가 또 군관위로 갔다가 이렇게 교차리는 분이 있는데 그 이순신 장군이 또 그 통계사로 계셨을 때도 뭐 순천 목사하고 같이 그런 시대가 지금 작전 취재하고 지금 현대하고 많이 다른 것 같아가지고 전시 취재라 이랬던 건지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예, 그거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그러니까 그 문물을 왔다 간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착각하게 돼 있죠. 그런데 조선은 방어 체제상 조선이라는 국가는 방어 체제를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지방관을 임명할 적에 관료 종류를 셋으로 봅니다. 관리는 그 사람이 벼슬길에 나아간 출발점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세 가지로 쪼개요. 그러니까 하나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문관이에요. 문관이라는 말은 절대 누구에게만 사용하는 거냐면 문과에 급제한 사람만이 문관이에요. 문과에 급제하지 않은 사람은 절대 문관이 아니에요. 조선 사람들 기준으로는. 그 다음에 무관이라고 하는 것은 무과에 급제한 사람을 무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과에 급제한 사람은 어떤 벼슬을 해도 그건 무관 벼슬이에요. 그 사람 벼슬은. 그럼 하나가 있어요. 그 나머지는 뭐가 있어요? 나머지는 추천으로 나간 사람, 대체로는 백으로 나간 사람이죠. 이거를 음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음서로 간 사람이에요. 그럼 실제 벼슬한 사람 중에 누가 제일 많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벼슬한 사람 중에는 음관이 제일 많습니다. 음관이 제일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벼슬은 백에 의해서 간 사람이에요. 그거 여러분이 알아요. 그러니까 과거의 급제에서 벼슬에 나간 사람은 숫자가 얼마 안 돼.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과거의 급제에서 나간 사람은 숫자가 얼마 안 돼. 지금도 고시하지만 고시 출신 공무원은 몇 안 되잖아요. 과거에도 그렇다. 그런데 이제 아까 질문하신 그 핵심으로 쑥 들어가면 어떻게 되냐면 각 지역을 판단할 적에 이 지역은 대단히 민도가 높아서 여기는 문과에 급제한 사람이 아니면 통치할 수 없다. 이 선비들 수준이 높기 때문에 그런 지역에는 반드시 직급의 높낮이를 떠나서 반드시 지방관을 보낼 적에 문과 출신자를 보냈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기는 민도가 그렇게 높지 않아. 그래서 누구도 갈 수 있어. 조정에서 누구든지 가면 어떤 말투를 뽑아도 여기는 돼. 그럴 때는 음관을 보내거나
무관을 보냈어요. 또 하나 있어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 지역은 국방상 요충지야. 그래서 여기는 반드시 무관이 가야 돼. 그게 진주 같은데요. 진주는 국방상 요충지야. 김시민이 그 글을 잘해서 목사가 된 게 아니고 여기는 무관이 가야 돼. 이거는 전략적 요충지야. 그럼 무관을 보내야. 그런데 또 어떤 지역은 어떠냐면 아니야. 무관만 계속 와서는 안 돼. 아무리 전략적 요충지라 하더라도 이 지역은 대접을 잘해야 돼. 그래서 교차해서 보내야 돼. 문무관 교차. 그게 사실은 진주예요. 진주는 문관만 가는 것도 아니고 무관만 가는 것도 아니고 평상시에는 한 번은 문관 출신, 다음에는 무관 출신, 그 다음에 문관 출신 이렇게 갔다. 그래서 조선시대 우리 할아버지들은 그걸 아주 정교하게 지역적 특성을 파악해가지고 여기는 문관이 가는 지역, 여기는 무관이 가는 지역, 여기는 음관이 가는 지역, 여기는 문관과 무관이 교대로 가는 지역, 여기는 무관과 음관이 교대로 가는 지역, 여기는 음관과 문관이 교대로 가는 지역. 그 컴비네이션 아시겠죠? 그러니까 6가지 컴비네이션이 있잖아요. 이해 3승. 그런데 그 방식을 조합해가지고 각 지역을 그렇게 운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천안에 군수로 온 사람 중에는 조병갑도 있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병갑. 조병갑이 여기 천안 군수를 했는데 천안에서 아주 근무 성적이 아주 좋았죠. 조명관이라면 저 동학 그 조병갑. 그 조병갑. 맞아요. 네. 아주 근무 성적이 좋았죠. 천안에서. 그런데 그 조병갑은 그럼 출신이 뭐였을 것 같아요? 음관 막히네. 조병갑이는 음관 출신입니다. 조병갑이는 아주 세력이 좋은 양주 조씨 집안의 정승 집안의 서자예요. 조병갑 서자입니다. 조병갑은 서자지만 그렇지만 집안이 워낙 강하기 때문에 음관으로 나갔어요. 음관으로 나가서 뭐 다 했습니다. 저 경상도 함양에 가서도 군수했고 천안에 가서도 군수했고 고구에 가서도 군수했고 돈 많이 벌었죠. 그래서 특히 저 경상도 함양에 가서는 근무 성적이 너무 훌륭해서 지금도 조병갑 선정비가 거기 서 있어요. 함양에. 그래서 이제 동학 쪽 사람들이 이제 드디어 조병갑 함양에 조병갑이 선정비 있는 줄도 몰랐다가 뒤늦게 몇 년 전에 그 사실을 알게 돼가지고 이거 안 된다. 조병갑이 같은 만고 역적에 선정비가 여기 서 있다는 말도 안 된다. 그래서 함양으로 몰려가가지고 함양에서 그 비석을 때려 부수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된지 아시죠? 함양 사람들이 다 반대해요. 이 전통이다. 이 사람 여기 와서 성적이 좋아서 선정비 남았는데 당신들이 무슨 권리로 여기 와서 선정비를 부수려고 하느냐. 그래서 부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한번 물어보세요. 저한테. 조병갑이는 정말 교수님 탐관오리였습니까? 아니면 좋은 관리였습니까? 저도 만약에 물어보신다면 저는 뭐라고 말할 거냐면 조병갑이 정도는 아마 평균적인 부패 관리였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는 대부분이 부패한 관리이기 때문에 조병갑이만 없었으면 됐다. 그런 정도는 아니다. 지금도 뭐 박암계만 대통령 안 하면 된다. 그런 정도가 아닐 거다. 왜냐하면 이 총체적인 난국 상황이다. 부패 지수가 높았다. 그래서 그런데 점수는 왜 줬습니까? 왜냐면요. 조선 말이 되면 수령 고과는 근무 평정을 하는데 대부분 1등급 고과가 나왔기 때문에 그게 1등급 고과가 안 나온 사람이 드물었어요. 그래서 그거 가지고 뭐라고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것 자체가 별 의미가 없다. 그런 겁니다. 어쨌든 천안에서는 두 분의 충무공이 나오셨는데 충무공은 이순신만이 충무공이 아닙니다. 시호이기 때문에 시호는 그분의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란 말이죠. 업적을 가지고 평가하는 거기 때문에 충무공은 실제로 6분인가 그렇게 됩니다. 조선시대만도. 많습니다. 뭐 6인지 9인지 이건 제가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 그게 뭐 크게 의미 있는 것 같지는 않을 것 같고 어쨌든 한 명이 아니고 다수다. 왜? 충이라는 것은 충신에게는 다 충자를 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무를 통해서 그 충을 표시했을 때는 무라고는 말을 복합으로 넣어주니까 충무공은 많습니다. 그러니까 충무공 하면 오늘날은 우리는 이순신만이 충무공인 줄 알지만 충무공이 대명사가 됐죠. 그렇지만 실제 충무공은 여러분이 계시다 하는 거고요. 또 이제 기왕에 시호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들도 조상 중에 시호 있는 분들이 들어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조선 왕조에서 시호 중에서 시호로 쳐준 거는 무슨 자가 들어가야 되는지 아시죠? 문자가 들어가는 시호를 으뜸으로 쳤어요. 그래서 문경공이라든가 문순공이라든가 문자 시호. 일단 좀 우스갯처럼 얘기한다면 어떤 식이냐면 문자 시호가 있는 할아버지가 직계 조상 중에 있다면 굶어 죽지 않아도 되었다. 사방에서 혼인하자 그러니까 그 문자 시호의 인기가 제일 높았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인기가 높은 시호는 충자 시호였어요. 그래서 문자가 들어갔거나 충자가 들어간 시호를 얻어야 이게 시호 가치가 있는 것이지 나머지 시호들은 별로 의미가 없었다.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영예롭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럼 또 물어보시겠죠. 교수님, 근데 시호라는 것은 어떻게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시호라고 하는 것은 현저한 공적이 있는, 현저한 공적이 있어야 돼요. 현저한 공적이 있는 실직 2품 이상의 관리에게 주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러니까 실직 2품이라고 하는 말은 장관급 이상이라는 되고 나서 그 뒤에 8대 동안 할아버지들이 연달아서 홍문관에 들어갔어요. 우리나라에 딱 하나밖에 없는 케이스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정약용의 집안은 그냥 저절로 남인을 대표하는 명가가 된 거예요. 그 정약용의 할아버지 때부터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밥을 못했어요. 할아버지도 못하고 아버지도 못했어요. 그렇지만 아버지도 진주 목사 했거든요. 아버지도 진주 목사 했고, 그런데 그건 다 조상의 후광으로 그렇게 한 거였다. 그래서 이제 정조는 말하자면 탕평 정치를 펼치면서, 정조는 기본적으로 색깔이 노론이에요. 정조 자신이. 사람들은 남인으로 오해하고 있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렇지만 거기에 중심을 좀 잡으려면 견제구가 필요하니까 남인 가운데서도 한 서너 집안에서 인재를 발탁하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작심을.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가 할대옥당의 후손인 정약용이었다. 또 하나는 이가완이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보다 선배인 최재공이었다. 그러니까 남인 집안에서 정조가 관심을 가진 것은 겨우 3개 정도 집안밖에 안 됐던 거예요. 그리고 서너 명밖에 안 됐던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남인에 대한 정조 배려도 대단히 어땠다? 사실은 야박했던 거예요. 그렇게 컸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그거를 이제 오늘날 우리는 막 풍선을 풀어가지고 마치 정조가 남인의 왕이라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하는데 실은 그렇지는 않다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말씀드리고자 했던 것은 뭐 시호도 그렇고 벼슬도 그렇고 우리 할아버지들의 관심은 그런 것이 많았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그 쓸데없이 학벌을 숭상하는 것이나 비슷한 거죠. 그건 다 돈이 안 되는 것들입니다. 그 다음요. 그 이순신 장군 그 삼총사에 가보니까 칼도 있고 그 갑옷도 있는데 그거 보면 엄청나게 무겁고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 문관 쪽에 더 가깝게 느껴지는 이순신 장군이 그거를 이렇게 하면서 찔러 죽이고 그 1대1로 싸우는 그런 그 상황이 없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왜냐하면 그 거북선은 수비형이잖아요. 밖으로 나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 어떤 기록이나 이런 것들 보면 이순신 장군이 막 직접 막 싸우고 막 이렇게 했을까요? 어땠을까요? 우선 이제 거북선은 무슨 수비형은 아니죠. 거북선은 공격형이고 네. 돌격함인데 네. 이순신 장군이 거북선을 탄 적은 없었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말씀드릴 거는. 그 다음에 이제 이순신 장군이 가지고 있는 그 칼은 그것은 예도입니다. 그건 실제 쓰는 칼이 아니에요. 사령관이 가지고 있는 상징적인 칼이에요. 이거는 왕명을 가지고 어느 놈이든지 목을 칠 수 있다 하는, 말하자면 그런 권위의 표현일 뿐이지 실제 이순신 장군이 그걸 휘두른 것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짐작처럼 짐작을 잘 하신 거죠. 그걸 가지고 누구하고 싸우거나 그런 일은 절대 있을 수 없어요. 그거는 싸우기 위한 칼도 아니에요. 이순신이 그 가지고 있는 칼은 거의 사실상 의전적인 성격의 칼이다. 그걸 아셔야 되고요.
이순신 장군의 일기를 보면 이순신 장군이 연습한 거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활쏘기밖에 없어요. 활쏘기는 죽어라고 연습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조선의 모든 무관들 그리고 조선의 많은 선비들도 활쏘기를 좋아했고 활쏘기 연습을 많이 했죠. 그게 아무튼 우리 피에는 이미 들어있는 거예요. 유전자 속에. 활을 좋아해. 동이족이야. 동이라는 말 이자가 뭐예요? 이자가 오랑캐 이자라고 하는 글자를 뜯어보면 한개자야 활국자야. 그러니까 큰 활을 가진 사람들, 활을 잘 쏘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뜻이니까 활하고는 어쨌든 끊을래야 끊을 수 없는 어떤 인연이 있는 건 분명해요. 그런데 그 외에 뭐 무슨 뭐 병장기를 가지고 휘둘렀다든가 뭐 칼을 가지고 검법을 연습했다든가 하는 거는 일기를 아무리 봐도 하나도 안 나와요. 그리고 그 부하들한테 시합을 시키는 것도 활쏘기 시합하고 씨름 시합밖에 없어요. 그래서 실제 조선 병사들의 전투력은 어떻게 보십니까, 여러분? 대단히 단순하고 그렇게 고도로 세련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역시 그 립본도를 꺼내든 일본의 사무라이하고 붙으면은 아마 살아남을 사람 거의 없었을 것 틀림없습니다. 그러니까 육지에서 이렇게 발발 긴 거는 조총에 밀리기도 했지만 칼 뽑아 들면은 아마 졌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다 졌을 겁니다. 특별한 경우 아니면. 세총은 좀 많이 됐을까요? 네? 세총은 좀 전망이 있는데요. 근데 뭐 어쨌든 딱 붙으면은 세총을 쏠 겨를이 없을 테니까 칼은 역시 외놈들이 잘 쓰는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이제 그 갑옷 같은 경우도요. 이미 조선시대 정도 되면 갑옷이 새로 된 갑옷이 아니에요. 가죽입니다. 가죽이나 소못이지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저 고대로 올라가면 철갑옷을 입었죠. 그러니까 김유신 장군 시대에는 철갑옷을 입었고 김유신 장군 시대에는 말도 갑옷을 입었죠. 왜냐하면 말을 죽이면 장수가 떨어지니까.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그랬기 때문에 그 당시 철갑을 입고 김유신의 시대에 철갑을 입고 싸우는 기사라는 것은 우선 숫자가 많을 수가 없어. 비싸니까.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말이 너무 힘들어서 오래 싸울 수도 없어.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그건 뭐 거의 평지에서 골라놓고 너희 장수 나와라 우리 장수 나간다 해서 몇 번 부딪히고 끝나는 그런 게임이지 무슨 뭐 백리 밖에서부터 철갑옷을 입고 나가고 그럴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말하자면 중세가 되면 그러니까 날카로운 병기들이 발달하고 그 다음에 이제 화포를 쏘기 시작하면서부터는 철갑은 의미를 잃어요. 그때서부터는 탄환을 맞아도 파고 들어가지 않게 솜을 많이 썼다든가 하여튼 가죽을 썼다든가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지 이름이 갑옷이지 이제는 갑옷이 아니고 면옷이 대부분이었다. 이제 그런 것도 필요한 부분이죠. 그리고 이제 그것이 이제 유럽 경우에는 17세기 이후가 되면 갑옷이 아예 사라져버리는 거죠. 왜? 갑옷을 입어봤자 도움이 전혀 안 되기 때문에 다 벗어버리고 즉 중세 기사를 몰락해 오는 거죠. 기사라고 하는 계급이 완전히 해체되고 이제 방탄복을 입어야 하는 그런 시대가 오는 거죠. 그래서 무기의 발달이 결국 갑옷을 해체시키고 갑옷을 입고 다니던 계급도 없애버리는 그런 시대가 오는데 일본의 경우에는 희한하게도 예외적이었다. 일본의 경우에는 조총을 주 무기로 쓰면서도 그러면서도 기존의 사무라이 계급, 기사 계급이 끝까지 해체가 되지 않았다는 점이 일본의 좀 특이한 점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여튼 일본 사람들 좀 특이해요. 16세기 정조를 사이에 두고 연암 박지현이가 18세기. 괜찮아요. 그건. 연암 박지현과 정약으로 삼각관계랄까요? 어항을 사이에 두고 서로 이렇게 그런 관계들을 책에서 읽은 적이 있는데요. 교수님 생각하기 연암 박지현은 굉장히 책에서도 굉장히 책으로 굉장히 큰 가면 열아이를 지는 적은 굉장히 세심한 그런
외모는 굉장히 호리호리하고 하지만 정신은 굉장히 강한 그런 인물로 이렇게 이루었습니다. 정조에 대한 어떤 서로의 관심을 갖는 애쓴 정약용 그런 입장을 일구는 바가 있는데 교수님 보시기에 정약용과 박지원에 대한 차이점 이런 거에 대해서 그 참 좋은 말씀인데요. 공부를 많이 하셨네요. 그런데 이제 뭐 여러 가지 말을 할 수 있고 지금 시간이 짧아서 별로 없으니까 길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요.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우선 제가 보기에는 정조에게 총애를 차지하기 위해서 두 사람이 경합을 벌일 시간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정약용이라고 하는 사람은 나이가 한 33살 정도 됐을 적에 조정에서 아웃이 돼버렸잖아요. 조정에서 아웃이 됐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정조에게 정약용이 멀어졌을 때 이미 그 정약용이라는 사람은 조정 안에서는 비중이 높은 사람이었어요. 그 사람은 이미 병조 참지를 지냈어요. 그리고 승정원 승지를 지냈어요. 문과의 급제였어요. 그러니까 정약용은 그대로 갔으면은 최재공 몫을 이어받아 가지고 이가왕이 정승이 되거나 정약용이 정승이 되거나 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관력이 아주 좋은 사람이죠. 아주 운빨이 기가 막히게 좋았던 그런 사람이에요. 정약용은. 거기에 비해서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아주 초라한 사람이었어요. 왜냐하면 박지원이라는 사람은 문과에 급제한 일이 없어요. 문과에 급제를 못했으니까 문관이다 아니다. 문관조차 아니다. 문관조차 아니니까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벼슬은 아예 처음부터 한정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걸 정약용도 모를 리가 없고 박지원도 모를 리가 없고 정조도 모를 리가 없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벼슬에 관한 한 박지원의 야망은 크지 않았다. 클 수도 없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흔히 박지원을 굉장히 막 여러 가지로 그 뭐랄까 상상을 해가지고 막 키워서 얘기를 하는데 실제 박지원의 생활 속에서는 박지원은 그렇게 큰 사람일 수가 없었어요. 이제 열하일기 같은 아주 훌륭한 작품을 남겼죠. 그것은 문인으로서의 그의 업적인 것이지 정치가로서의 그의 업적은 아닌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연암 박지원이 말하자면 관리로서 한 거는 뭐냐면 관리로서 한 거는 그래도 정조한테 좀 잘 보일까 싶어가지고 충청도에 와서 당진에 가면은 그 면천이라는 데가 있어요. 면천이라는 지명 아시죠? 지금은 면에 불과하지만 옛날에는 현이었어요. 현군이었어요. 그래서 면천 현감을 했어요. 박지원이 면천 현감을 하면서 아주 애를 쓴 부분이 뭐냐면 그 면천이라는 데가 내포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포에는 뭐가 많죠? 천주교 신자가 많아요. 천주교 신자가. 그래서 면천 현감이었을 적에 박지원은 천주교 신자를 박멸하기 위해서 무지무지하게 많은 노력을 했어요. 박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걸로 점수를 따려고. 그런가 하면 정약용도 천주교 신자를 박해해야 점수를 딸 수 있으니까 그 좀 점수를 따라고 정조가 보내죠. 어디로 보낸지 아시죠? 이제 정약용이 거의 말년에 금정도 찰방으로 보내요. 금정도 찰방이 어디 있는지 여러분이 모르시죠? 금정도 찰방은 홍성이 있어요. 홍성. 그래서 말하자면 홍성 역장으로 정약용을 보내는 거예요. 그 이유도 뭐냐면 홍성도 내포야. 내포에는 천주교가 많아. 그래서 정약용도 금정도 찰방으로 와가지고 슈라고 천주교 신자들을 잡아서 거꾸로 물구나무 세우기를 한다. 이제 그런 공통점은 있긴 있었죠. 그렇지만 근본적으로는 뭐 그들은 정적도 아니고 그랬다. 그런데 이제 박지원 같은 경우가 커지는 거는 시간이 다 지났으니까 그걸 마치겠습니다. 박지원 같은 경우에는 손자가 성공을 했어요. 아들도 실패했어요. 아들이 박종채인데 과거 시험을 합격시키려고 박지원이 온갖 비방을 다 쓰는데 말하자면 특급 과외를 다 시키지만 백약이 무효라. 과거 시험 합격이 쉽지 않아. 안 됐어. 그런데 드디어 손자에 가가지고 터졌어요.
그 선자가 누구냐면 박규수예요. 박규수. 영의정을 지내게 되죠, 박규수가. 그래서 이제 이 박씨 집안이 일어나게 됐다. 그러니까 원래 이 박지원의 집안은 박지원의 아버지 때부터는 쪼그라든 집안이에요. 원래는 잘 나가던 집안인데 영조 탕평책을 반대했기 때문에 사이드로 올려놨어요. 영조 탕평책을 반대했기 때문에 정조가 등용을 한 겁니다. 박지원을. 뭐 아시겠죠? 대강 어떤 관계인지. 왜냐하면 정조는 영조 뒤를 이어서 왕이 됐지만은 영조 사람을 되도록이면 배제하고 자기 사람을 키우고 싶었기 때문에 영조한테 막혀서 출세 못한 명문가들을 많이 발탁을 해요. 정조가. 그런 점에서는 정약용이나 박지원이나 다 특혜를 받은 사람들이었는데, 그런데 이제 정약용네는 천주교 문제에 직접 걸렸기 때문에 정통으로 아주 골로 가게 되고, 박지원네는 그건 피했지만 아들 공부를 별로 잘 못해가지고 잘 안 됐는데 손자에 가가지고 이제 완전히 대박이 났다. 그래서 이제 그게 바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김옥균의 스승이 되는 우리나라 개화파의 원조인 박규수다. 그리고 이제 그 박규수가 내가 이런 생각을 다 우리 할애비한테 배웠노라, 우리 할아버지 책에서 읽었노라 해가지고 후세 사람들이 이제 박지원을 뻥튀기를 하기 시작했어요. 지금 아직도 계속 풀리는 중이야. 고맙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는 미국까지 모시고 있고요. 걱정이겠지만 무슨 글씨가 되는지. 잘하십시오. 네.